다른 곳은 절대로 보지 마라. 차분해야 한다. 이 칼로 그물을 자르고 곧장 솟구쳐 올라와야 한다. 저도 허탕 치고 있지? 꿈깨 임마. 그리고 말이야, 두둠이 아무한테나 나 잡아가쇼 하면서 미끼를 덥석 물겠냐? 어림없어 임마. 신지기 여신이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심경숙 작가의 작품 민을 준비했습니다. 22회 여수 해양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작인데요. 소설 민을에서 그 바다가 말해주는 신비함과 오묘함,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네 알 수 없는 인생.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낭독 들어갑니다. 민을, 심경숙. 영기가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갯바위에 배를 댔다. 물결이 출렁거리며 배를 강하게 밀어낸 것인지 갯바위가 인간을 거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배를 고정하기 전에 재빨리 내릴 준비를 마쳤다. 배낭 2개를 가슴과 등에 하나씩 메고 훌쩍 뛰어내렸다. 착지하는 순간에 발이 잠깐 비틀렸다. 낚시 장비의 무게 탓이었다. 배낭 속에는 목줄지, 바늘, 수중, 봉돌, 반달구슬, 완충 고무 등 외에도 비박할 수 있는 장비와 식량이 들어있었다. 뒤돌아서서 영기에게 어서 떠나라고 손짓했다. 영기는 낚시나 스쿠버 다이빙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5톤급 선박 진영호 선장이자 선주였다. 섬에서 함께 나고 자랐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물속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닷물이 제법 투명했다. 어초에 둘러붙은 수생식물을 그들이 본 모양이었다. 바닷속은 육지에 단풍 든 숲처럼 고왔다. 꽃산호초, 큰 붉은 산호초, 해송초가 함께 어우러져 멋을 뽐냈다. 육지라면 신선들이 거닐 듯한 풍경이지만 바닷속이라서 용왕님의 정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해무가 깔리기 시작했다. 바다와 섬, 그리고 하늘에 옅은 솜털이 날리면서 비경을 연출했다. 해무를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은 뛰곤 했다. 해물은 백제의 세상이라기보다 몽환의 세상이었다. 그 세상에서는 어떤 꿈이라도 마음껏 그릴 수 있을 터였다. 선박의 엔진 소리가 숨가 빠졌다. 영기가 손을 흔들며 목적지로 떠났다. 나는 양팔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흔들어 주었다. 불어 여유만만한 웃음을 날렸다. 이번에는 기어코. 느닷없이 배에서 함성이 터졌다. 상광어, 즉 돌고래들이 배를 선회하며 재롱을 떨고 있을 터였다. 바다에 나온 것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인데 상광어의 웃는 얼굴과 마주치자 바다로 곧장 뛰어들고 싶었을 것이다.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일까? 내가 2발을 굳게 딛고 있는 갯바위 앞에 상광어 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벅차올랐다. 배낭을 두드렸다. 든든했다. 예전부터 눈여겨봐두었던 낚시 포인트로 갔다. 무릎을 구부려 신고식을 했다. 바닷물에 2 손을 담갔다. 왼손이 멈칫거렸다. 검지가 쥐난 것처럼 경직되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눌러 물속에 담갔다. 부드러운 물살이 간지러웠다. 왼쪽 검지를 서서히 움직였다. 바다에 오기만 하면 왼손이 굳어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였다. 오늘 낚시하는 동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하고 빌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먼 바다를 향한 채 눈을 감았다. 코를 킁킁거리며 비릿하고 짭짤한 냄새를 양껏 들이켰다. 바다 위에 깔린 냄새뿐만 아니라 심해히 더럽혀지지 않은 속살 냄새까지
한꺼번에 만끽하고 싶었다. 바다는 시각보다 후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묘미가 있었다. 잠시 깔렸던 해무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낚싯대 2대를 펼치고 얼린 장어를 아이스팩에서 꺼냈다. 놈을 떠올리며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침을 뱉었다. 침이 허공에 흩어지는 그 순간 무지개가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길조가 틀림없었다. 바다는 잔잔했다.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야생 벚나무가 꽃잎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연분홍 꽃들이 윤술 위에 올라앉은 채 결을 지었다. 봄바다 뱃살은 포근하고 아름다웠다. 벼랑 아래 문업기로 바닷물이 쉼없이 넘나들었다. 비렁과 문행기라는 단어를 입속으로 내었다. 표준어보다 비렁이나 문행기라는 사투리가 혀를 부드럽게 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오는 곳. 여수에서 오는 뱃길. 거문도가 가까워지자 눈에 익숙한 풍경이 담겼다. 눈으로 그곳들의 이름을 불렀다. 저기는 기와진 몰랑, 불탄바위, 수월봉, 각시바위, 서방바위, 석불바위. 물급이나 바위마다 스며있는 이야기와 이름들. 바위에 부딪히며 일어나는 파도와 하얀 포말. 반가웠다. 물결 사이 바닷속 풍경이 어릿어릿 보였다. 내 모습도 함께 보였다. 짙은 눈썹, 두툼한 입술, 각진 턱, 30대의 고집스러운 사내였다. 아마 눈동자는 충혈되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눈 속에 불을 담았다고. 욕망으로 번들거린다고 했다. 여자들은 나를 피했다. 무섭다고 했다. 붉은 눈자의 탓이었다. 영기의 배가 수중 탐색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을 태워 백도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는 길에 나를 이 갯바위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여기는 정기 여객선이 닿지 않았다. 어선이나 관광객 대상 해상 투어하는 배만 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낚시꾼을 안내하는 배조차 꺼리는 갯바위였다. 나는 쌍심지를 켰다. 데려다 주지 않으면 독선이라도 세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준비했던 돈을 탁자 위에 내놓았다. 나는 배를 운전하지 못했다. 선박 면허증도 없었다. 연기는 떨떠름한 얼굴로 승낙했다. 다이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승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나는 놈을 잡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놈은 나를 그녀에게 데려다 줄 길잡이이기도 했다. 신지기 여신을 만날 수 있는 곳, 걸어서 갈 수 없는 곳, 이 갯바위에서 퍼지면 코 닿을 거리에 신지기 여가 있었다. 물속의 세계도 물바깥의 세계도 아닌 신지기 여. 아주 잠깐씩 그 몸을 드러내는 곳. 신비한 전설덩어리로 뭉쳐진 바위. 어쩌면 온 바다를 뒤엎고 나는 몽환의 해무가 신지기 여에서 피어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6살, 내가 신지기 여신을 가슴에 품게 된 해였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젖어 살았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도 얽어맨 곳이 곧 신지기여일 터였다. 그곳은 우리 마을 남자들을 송두리째 홀린 곳이었다. 또 바다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어린 시절이었다. 게딱지 같은 집 연화문 채가 바다를 향해 어깨를 비비고 있는 어촌. 밥 짓는 연기 냄새만으로 그 집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곳이었다.
밥상에 생선찌개가 올라왔다. 동네에서 번진 소문이 그 밥상에 함께 올라왔다. 성찬이 아재가 섬마을 가까이 이강망을 놓았다. 경운기 엔진을 단 작은 동력선으로 섬을 돌며 하루에 한두 번씩 그물을 걷었다. 그런데 물때를 놓쳤다. 아재의 어머니가 갑자기 배탈 나는 바람에 보건소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어망에 갇힌 고기가 죽어 상할 수밖에 없었다. 늦은 밤 부랴부랴 나섰다. 보름달이 바다를 환히 비추고 있을 때였다. 아재는 건너편 쪽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 아래서 커다란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톰일 듯 싶었다. 연이어 은발의 여자가 그 도톰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전설 속의 여신, 신지끼였다. 아재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뒤에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아재가 잡아왔던 가리비로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서 값비싼 진주가 나왔다. 그 진주 가격은 어촌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 번에 만지기 힘든 액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신지끼가 점주해준 진주라고 했다. 나는 그 진주알이 궁금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아름다운 진주를 아재의 그물에 넣어준 착한 신지끼의 모습을 상상했다. 성찬이 아재의 행운 소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밥상에 올랐다. 가까운 섬동네 가난한 학생이 조개를 캐서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서 어른 손톱 크기의 진주를 발견했다. 그것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바다에서 행운을 얻었다는 소문이나 이야기에는 반드시 신지끼 여신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생선찌개를 먹다가 입안에서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다. 혀로 조심스럽게 굴렸다. 엄마, 입안에 딱딱한 곳이 씹혀. 진주인가 봐, 신지끼. 씹던 음식을 밥상 위에 뱉었다. 하얗고 작은 구슬이 보였다. 신지끼 여신이 떠올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생선 눈알이다. 하하하.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방안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머쓱해서 머리라도 긁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지끼 여신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행복감에 취해서 두 손을 포개 가슴에 얹었다. 며칠 후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벌어진 큰 조개 속에 아름다운 여자가 반쯤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그림이었다. 그때부터 신지끼 여신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았다. 6살의 서마이는 누구나 탐내는 진주보다 신지끼라는 신비한 여신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돌을 던져 회방할 때도 있다고 했다. 풍랑이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경고라기보다 예지했다는 말이 맞겠다. 고깃배가 만선이 되었던 날은 잔잔한 수면 위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오색 물방울들이 튀어오르며 군무를 추었다. 수평선에 쌍무지개가 걸리기도 했다. 갯내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꽃향기가 바다를 덮었다. 어부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고 싶어 안달했다. 사람들은 신지끼 여신이 바닷길의 길흉을 예고하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온 이야기였다. 아, 저기쯤이다. 나는 바닷속을 톱아보았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날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 모든 생물은 저마다의 소리가 있었다. 어릴 때였다.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다보니 고양이가 노렸다. 동물은 위급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냈다. 머리에 돌이 박힌 서거 종류는 크기에 따라 가늘고 굵은 소리로 울었다. 어군 탐지기가 없던 시절, 어부들은 굵은 대통을 바닷물 속에 넣고 귀 기울여 소리를 들었다. 그놈도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놈이 내는 소리나 모습을 볼 수 있을런지. 그날 놈을 만나긴 했지만 신지기어 씨는 보지 못했어. 아, 어처구니없게도 놈에게 낭패를 당했잖아. 그건 내 일생에서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문신이었다. 그렇지만 내 인생길을 제시해준 사건이기도 했다. 놈도 내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아직도 그녀는 그곳에 살면서 지나가는 고깃배에 신호를 보낼까? 그녀를 만나려면 놈부터 붙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장어를 끼웠다. 입에 고인 낚싯줄에 바늘은 가장 큰 것으로 준비했다. 한 번 물면 절대 빠지지 않도록 미늘을 개조했다. 나는 돛돔을 잡았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 사람을 찾아갔다. 낚싯바늘은 무엇을 썼으며 바람의 형태는 어땠는지, 날씨는, 미끼는, 심지어 전날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했다. 바늘 끝에 붉은 털이 달린 인조 생선을 떼어냈다. 3개의 미늘이 달린 바늘과 함께 내가 만든 사제 바늘을 또 달았다. 바늘을 코에다 문질러 콧기름과 콧김을 씌웠다. 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을 따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소독된다고 했다. 나는 놈에게 내가 온 것을 알리고 싶었다. 내가 만든 사제 낚시 바늘을 애정과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놈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이 낚싯바늘에 미늘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때를 기다렸다. 서툰 솜씨로 용접을 하고 끌로 다듬고 나만의 비책을 동원하여 미늘을 새겼다. 이 사제바늘을 완성하기까지 손을 여러 번 다쳤다. 왼손이 불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수한 철은 용접이 잘 안 되었다. 바늘을 고정하는 나무틀을 만들어야 했다. 부산이나 여수 선창가, 선박이나 낚시 물품을 만드는 상가를 누비곤 했다. 정밀 공업하는 공장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내가 지나가면 검지를 머리에 갖다 대고 돌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나를 조또또라고 불렀다. 또라이라는 말이었다. 내가 엉뚱한 주문을 자주 해서 그런 별명을 얻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일 수도 있겠다. 붉은 눈에 두툼에 미친 사나이. 나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았다. 놈을 잡고 신지기 여신을 만나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장어는 놈을 위한 특별식이었다. 다른 낚시꾼들은 고등어나 오징어 미끼를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영양가 풍부한 장어를 선택했다. 훌륭한 미끼와 특별한 미늘만이 놈을 포획하는 성공의 비결이었다. 한낮에 갯바위가 슬슬 달궈지기 시작했다. 텐트 속 그늘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아무리 뜨겁거나 추워도 텐트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1분 1초도 찌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달랐다. 융통성이나 유연성이랄까? 기다림의 지혜랄까? 그런 것을 깨달았다. 놈을 낚으려면 재력 유지가 필수 요건이었다. 조바심을 낸다거나 아등바등하는 것도 금물이었다. 삿된 욕심을 내려놓고 수도자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흡사 강태공이 세월을 낚듯이. 바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 봄날과 흡사했다.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 일기장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다쳤던 날부터 몸이 나타났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내가 그 수첩을 물려받아 기록해왔다. 수첩에 연월일과 날씨를 기록했다. 미끼는 장어, 봉돌과 낚싯줄 호수도 적었다. 기록을 끝낸 다음 낡고 오래된 수첩의 앞부분을 뒤적거렸다. 아버지가 기록한 내용에는 날씨와 조수간만의 차이, 바람, 파고, 그리고 멸치대가 왔던 날, 버들숭어가 잡힌 날 등 잡다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도톰을 보거나 잡은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신경은 드리워진 2대의 낚싯대 지에 집중한 상태였다. 4월 20일 날씨 맑음, 든바람, 파고 잔잔함, 할배가 떴다. 진성우가 주업을 접고 항구로 돌아왔다. 할배가 떴기 때문이었다. 진성우 선장을 만났다. 선장 돌산 식당에서 할배 이야기를 안주 삼아 쓰디쓴 술을 마셨다. 그 수첩에서 든바람은 동남풍을 말했고 할배는 도톰이었다.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철선 선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협심증을 오래 앓았다. 점점 심해졌다. 하지만 날마다 낚시하러 다녔다. 그게 치유의 방편이었는지 병세를 악화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아들과 자신을 두고 갯바위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를 싫어했다. 아버지도 바가지 긁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갯바위로 나갔던 것이 아닐까? 전혀 모르겠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잔소리가 먼저인지 낚시가 먼저인지.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지. 아버지는 신지기 여신을 만나려고 도톰 낚시에 열을 올렸다는 거. 내가 12살 먹던 그의 봄이었다. 학교는 쉬는 날이었다. 봄빛이 꽃가루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마루 끝에 앉아 눈을 깜빡였다. 나른하고 기운이 없었다. 맑은 햇살이 동백나무 푸른 잎에서 뒹굴었다. 나무 밑에 떨어진 동백꽃들이 붉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낚시도구를 챙겼다. 어머니가 물질 나간 뒤였다. 나는 말없이 헛간에서 경유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눈을 껌뻑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가지가 아련? 나는 아버지가 신지기역 근처의 갯바위에 간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그 바위 등걸에 앉아 신지기 여신을 기다리고 싶었다. 자전거 위에서 아버지 허리를 두 손으로 감았다. 학교 운동장 큰 느티나무를 안고 있는 느낌이었다. 경운기 엔진이 달린 배였다. 건너섬에 미역 떨어가는 우리 집 자가용이었다. 배를 갯바위에 메고 낙지를 했다. 1년에 한 번. 아버지는 휴가를 냈다. 명절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었다. 꼭 봄철이었다. 아버지는 닷새 받은 휴가를 몽땅 갯바위에서 보냈다. 낚시도구를 챙겨 갯바위에서 낚시하다가 돌아갔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버지와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길은 신지기어가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찌가 흔들리면 줄을 감았고 나는 낚인 물고기 입에서 바늘을 재빠르게 따곤 했다. 낚시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시동을 걸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았다. 자동차가 헛바퀴 돌듯 무딘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않았다. 일단 엔진을 껐다.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배 밑에 들어가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잘라내야 했다.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방향키를 잘 잡고 있으라고 했다.
내가 들어간다고 했다. 심장이 나쁜 아버지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였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수영 실력은 좋았다. 입수 직전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으며 몇 가지 주의를 시켰다. 아마 우리 모두 신지기 여신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했던 모양이다. 아버지의 주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고 나는 어떤 말이 나올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절대로 보지 마라. 차분해야 한다. 이 칼로 그물을 자르고 곧장 솟구쳐 올라와야 한다. 아버지는 다른 곳은 절대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에 힘을 주었다. 내 손을 붙잡은 아버지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염려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바닷속에서 신지기 여신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온몸이 짜릿했다. 아버지가 휴지를 내뱉어서 귀에 넣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경을 썼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배 밑으로 들어갔다. 입의 문칼로 그물을 잘랐다. 스크류 사이에 낀 그물이 위쪽으로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물을 거들터였다. 물속이라서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원활한 동력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물속은 맑았다. 산호초 사이로 갯바위 밑동이 보였다. 물결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갖가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바위에 붙은 수생식물이나 산호초가 만들어내는 바닷속 풍경은 아름다운 차원을 넘어 신기할 정도였다. 양팔을 앞쪽으로 나란히 뻗은 채 발만 지느러미처럼 흔들며 헤엄쳤다. 물 위로 솟구치기 직전이었다. 배 밑을 빠져나오려 허리를 구부릴 때 발바닥이 따끔거리며 간질거렸다. 쥐난 줄 알았다. 낯선 물고기가 발뒤꿈치를 꼭꼭 물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려는 것 같았다. 꽤 컸지만 어린 새끼라는 걸 단박에 알았다. 그것도 도톰 새끼라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던졌다. 위해를 가하려는 것보다 장난기가 앞선 행위였다. 달리 아른 채 할 것이 없던 터였다. 물속에서 사람이 손으로 칼을 던져 목표물을 명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었다. 물이 저온과 물살로 인해 명중시키기 어려웠다. 칼은 도톰 새끼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아래로 힘없이 가라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물고기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놈이 공격에 배에서 저만큼 멀어졌다. 놈은 힘이 장사였다. 급기야 내 왼발을 물었다. 그렇게 하고도 양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흘겨보며 씩씩거리는 듯했다. 놈의 눈에 광채가 일었다. 단단히 화난 것 같았다. 도똥, 수컷이었을까? 아니, 새끼를 보호하는 성난 암컷일 수도. 놈은 새끼를 데리고 내 곁을 유유히 지나갔다. 놈의 크기가 내 키보다 컸다. 놈이 들어간 굴에서 빛이 나왔다. 물방울이 솟아나왔다. 놈을 추적하면 오매불만 그리던 신지기 여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마을에서 애경사로 사람들이 모일 때면 신지기 여신 이야기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는 도톰이 언제나 먼저 보였다고 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놈을 잡지 않았다. 놈이 가격과 맛은 최고였지만 신지기를 지키는 영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나누는 신지기 여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주워 담곤 했다. 그 외에도 바다에 관한 이야기라면 깡그리 긁어모았다. 섬에서 대대로 전해온 바다 이야기들은 바닷속 생물들만큼이나 다양하고 신비로웠다.
나는 돛돔을 이용해서 신지키 여신을 만나고 싶었다. 놈이라면 신지키 여신을 얼마든지 안내해줄 것 같았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만큼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그녀를 만나든지 진주가 들어있는 조기를 만나 횡재하게 된다고. 그물이 떠내려와서 스크류를 감은 것도 배를 멈추게 한 것도 신지키가 부린 조화로 여겼다. 그런데 수압 때문에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숨을 쉬어야 할 때도 되었다. 산소통 없이 물속에 잠수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어야 했다. 망설이게 했다. 나는 놈이 들어간 굴에 바도 다가갔다. 놈이 꼬리가 보였다. 나를 놀리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놈의 꼬리를 잡으려고 손을 내뻗었다. 그러다가 내 팔이 바위 틈에 끼었다. 놈은 유유히 빠져나갔다. 내가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위 구멍에 팔이 낀 나를 발견했다. 팔이 불기 전에 빼내려고 했다. 내 귀에서 이명이 들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죽음의 공포가 피어올랐으나 그건 잠시였다. 이내 정신을 잃었다. 아버지가 나를 배 위로 간신히 끌어올렸다. 그런 사고 후에 나는 가끔 왼팔이 없는 느낌을 바꿔내서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날 그 사고에서 발생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였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은 신지키 여신의 경고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을 찾거나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 같았다. 해녀나 잠수부들은 신지키 여가 있는 곳을 피했다. 그 부근의 바닷속은 별천지 같았지만 누구도 이곳에서 수중 탐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부정탄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나를 공격했던 놈에게 복수하고 신지키 여신을 기어코 만나고 싶었다. 양파를 자유재재로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병원을 전전했으나 심리적 요인이라는 진단뿐이었다. 농구할 때는 멀쩡했다. 바다에 가기만 하면 왼쪽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반면에 오른팔의 감각은 아주 좋았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 중 그림을 잘 그렸다. 내 그림의 바닷속 풍경은 화려했고 그놈은 싱싱하고 우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지키 여신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마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일 터였다. 사고 후 나는 석 달을 앓았다. 학교 공부는 뒤처졌다. 그 이전에도 공부는 취미가 없었다. 날마다 바다에 갔다. 놈이 성난 눈으로 흘겨보던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 그건 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틈나는 대로 바다와 싸워야 했다. 아니,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했다. 바다 낚시에 열중했다. 거의 한쪽 팔만 사용했지만 그래도 고기는 잘 잡혔다. 그런 고기들을 횟집이나 관광객들에게 판 적이 없었다. 고기를 팔아서 친한 친구 영기에게 아이스크림이나 봉봉 주스를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그럴 때마다 고기를 흔들었다. 내가 잡은 고기들은 내 팔을 불편하게 만든 돛돔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돛돔을 잡기 위한 연습 낚시로만 만족했다. 매일 밤 꿈을 꾸곤 했다. 나보다 키가 큰 그 돛돔이 노려보며 덤벼드는 악몽에 시달렸다. 거대한 바위가 내 몸뚱이를 짓누르는 악몽도 꾸었다. 그럴 때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현실이 아닌 꿈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온몸은 바닷물 속에 빠졌다가 금방 나온 것처럼 식은땀에 흠뻑 젖었다. 때때로 신지키 여신의 꿈도 꾸었다.
그녀는 여의봉으로 나를 내려치며 화를 냈다. 나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떻게 대하건 개의치 않았다. 하반신이 비늘로 덮인 육감적인 여자, 불룩한 앞가슴, 기다란 은발, 커다란 눈, 새하얀 피부.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녀가 돛돔 등에 올라타고 심해에서 올라오는 꿈을 꾸는 날은 행복했고 운수도 좋은 날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육지로 나갔다. 평생의 놀이터이자 일터를 과감하게 떠났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아버지에게 던진 안갚음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에게 딸려보냈다. 내 의사와 무관한 일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육지 생활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다. 의부의 무심함이 눈치 보였다. 고향 바다의 비릿한 냄새가 그리웠다. 중학교 시절에도 공부는 뒷전이었다. 봄소풍으로 아쿠아룸에 갔다. 진열장에는 진주 가공품들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돌고래 슈가 인기였다. 돌고래 재롱보다 눈길 가는 것이 있었다. 전광판에 물고기를 그려놓고 낚시하는 코너였다. 1,000원을 내고 네임펜과 종이를 받았다. 물고기를 그려서 클립을 끼워 전광판 안에 넣으면 불이 들어왔다. 그때 내가 그렸던 것은 영영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놈이었다. 두툼한 주둥이, 청록색 눈, 무지개가 번쩍이는 비늘까지 세세하게 그렸다. 내가 그린 그놈이 전광판 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놈에게 낚싯대를 들이웠다. 자석 끼운 낚싯바늘을 이리저리 끌면 물고기가 낚인다고 했다. 놈은 잠시 따라오다가 해초숲 가까이 오자 사라졌다. 수초로 들어간 물고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해초숲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처럼 수산고등학교에 원서를 썼다. 항해사가 되고 싶었다.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싶었다. 바다만 가면 굳어지는 왼쪽 팔도 이겨내고 싶었다. 그놈에 대한 두려움, 놈에게 기어코 복수하고 싶었다. 부모님은 바다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 했다. 육지에 사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했다. 대학을 나오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드물었다. 여러 공장을 전전했다. 어머니 도움을 받아 편의점을 차렸다. 장사는 뒷전이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겼다. 여수 인근 어촌을 돌며 낚시했다. 잡은 고기는 놓아주거나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편의점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도망치듯 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어촌의 보통 사람들처럼 바다에 나가서 통발을 놓거나 이강망이나 삼강망을 쳤다. 병어를 잡고 황석어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느닷없이 갑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수맥가가 좋아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다. 주위 사람들은 신지기 여신을 만나서 행운을 잡은 모양이라고 수군댔다. 물고기가 유난히 굵었다. 큰 고기들이 놓이는 현상이었다. 심해 깊은 곳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그놈이 수면 밖으로 머리통을 내밀었다. 의기양양한 눈빛이었다. 그녀가 놈의 등에 타고 있었다. 하반신을 뒤덮은 비늘에서 은빛이 반짝거렸다. 비늘보다 그녀의 기다란 은색 머리카락이 더욱 빛났다. 그 빛살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 모든 것은 환영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갑오징어를 달고 올라오던 그물이 그만 엉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물이 롤러에 감기는 순간 그물 한쪽을 붙잡고 있던 내 왼팔이 감각을 잃으면서 경직되었다.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청록색 눈으로 나를 흘겨보던 그놈을 잠시 망각한 죄였다.
간신히 목숨을 보존했다. 신지기의 경고였다. 다시 육지로 나왔다. 아쿠아룸 청소하는 자리를 얻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 아쿠아룸 입구에서 네임펜으로 놈을 그리고 낚았다. 월급의 3분의 1을 그놈 잡는 데 쏟아부었다. 아버지는 신지기어와 가까운 갯바위에서 낚시로 소일했다. 내가 아쿠아룸에 취직하자 갯바위에서 낚은 볼락이나 우럭을 건조해서 택배로 보냈다. 고향 음식을 먹으며 향수병을 달래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결혼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다에 미쳐있는 나, 낚시 가방이나 메고 바다를 전전하는 나, 눈에 붉은 광채가 있는 나를 좋아할 여자는 없을 터였다.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에 놈에게 복수하고 그녀도 만나고 싶었다. 그녀를 만나면 내 운명에 관해서 묻고 싶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갈 때도 나는 아쿠아룸에서 놈을 낚는 일에 열중했다. 그날은 어쩌다가 한 번 낚았다. 두 번째 낚으려고 할 때였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엉덩이를 계속 긁었다. 짜증났다. 핸드폰을 꺼내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쳐박고 그놈 낚는 일에 열중했다. 나중에 통화 내역을 보니 아버지는 갯바위에서 나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다. 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놓쳤다. 그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놈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날 아버지는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아버지는 쓰러지기 직전 119에 전화를 했다. 보건소에 헬기가 날았다.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아버지의 인공심장이 수명을 다해가는 시점이었다. 장례식장은 부산스러웠다. 조문객은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 모처럼의 조우를 즐기는 것 같았다. 이상 가족의 재회 같았다. 많지 않은 사람의 고성, TV 소리, 군데군데 화투짝이 튀었다. 남도 특유의 사투리들이 높게 오갔다. 조문객은 아버지 동창이나 배를 함께 탔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양식업, 횟집, 낚시가게, 수산업에 종사했다. 그들은 한 곳마다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아버지 죽음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연히 떠나야 할 길을 떠난 불길의 객으로 여겼을 터였다. 소주와 홍어 냄새, 바다 냄새가 탁자 사이를 굼실굼실 돌아다녔다. 하얀 국화꽃 속에서 아버지는 마냥 웃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유품 중에서 수첩 하나를 소중히 챙겼을 뿐이었다. 접객실 벽에 걸린 TV에서 야구 중계를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프로였다. 때맞추어 전설의 도톰이 잡혔다는 자막이 야구 경기가 중계되는 화면 아래로 빠르게 지나갔다. 경기가 끝났다. 김태균과 경매에 나온 도톰이 저울에 오르자 평영을 이루었다. 매스컴은 김태균과 도톰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톰은 김태균의 키나 몸무게와 같았다. 185cm에 115kg였다. 도톰의 경매 가격은 그의 등번호 50위와 같은 520만 원이었다. 그래서 김태균을 김도톰으로 부르기로 했다. 사람들은 도톰의 담백한 맛을 칭찬했다. 회를 떴을 때 복숭아빛 살이 군침나게 예쁘다든가, 도톰간이 상어의 간에서 나오는 스칼렛 못지않은 효능을 가졌다든가, 쓸개는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입방아를 찧었다. 나는 도톰의 그딴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통쾌하게 복수하고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도톰을 낚았다는 장소와 그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다. 매스컴에 따르면 장소는 제주도 근방이었다. 도톰은 수심 400m쯤의 바위굴에 사는 심해어였다. 산란기가 되면 40m까지 올라온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도톰은 낚시가 아닌 대형 선망어선에 포획된 것이라고 했다. 낚시로 도톰을 잡아야 진짜 백이야. 낚시가 진짜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릴 때 술에 취한 연기가 소리를 질렀다. 야, 조도도! 도톰을 보거나 잡는 것은 재앙이야. 조도도! 도톰은 이제 잊어버려. 물고기에 발을 물린 비실비실한 놈. 에이, 그 모자란 미친놈. 그래서 네가 조도도라고. 임마, 명색이 마무리 영장에 대해 도톰한테 지고 살면 되겠니? 잘났다 정말. 야, 네 별명을 확실하게 바꾸자. 조또라이라고. 누군가 연기를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소주를 입에 덜어 넣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도톰이 잡혔다는 소식에 흥분했고 복수를 그만두라는 연기가 미웠다. 기필코 놈을 잡고 싶었고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아버지 영전에 꺼져가는 향로에 불을 땡겼다. 향연기가 웃고 있는 아버지를 휘감다가 사라졌다. 아버지도 도톰을 잡으려고 했다기보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그 갯바위에서 낚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굳어졌던 순간이었다. 찌가 흔들렸다. 텐트 안에서 급하게 나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미끼인 장어꼬리가 뜯겨나갔다. 우럭이나 볼락이나 놀래기에 장난인데 싶었다. 틀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런 오중이 낚였다. 바다에 돌려보냈다. 방생의 의미는 아니었다. 바다로 돌아가서 놈에게 내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바라는 뜻이었다. 나는 놈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바다에 나오는 소설이나 만화를 즐겨 읽었다.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를 읽으며 전의를 불태웠다.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파멸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하고 주문처럼 읊조렸다. 멜빌이 지은 백경에 한쪽 다리를 잃은 주인공 에이헵은 나라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마다 미느를 예리하게 갈곤 했다. 까치놀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연기가 돌아왔다. 섬을 한 바퀴 돌며 배댈 곳을 찾는 듯 했다. 나는 그냥 가라고 손짓했다. 연기는 내 고집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일찍 포기했다. 그 대신에 주먹 감자가 날아왔다. 나는 연기의 염려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섬에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느닷없이 잃었다. 낚시 가서 조개 깨러 가서 수영하다가 섬사람 대부분은 가슴 한쪽에 상처가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같은 반 동물을 잃은 적이 있었다. 얼굴이 유달리 하얗던 계집애, 수영을 잘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홍합을 따러 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해류에 떠내려가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 아이의 책상은 학년이 끝날 때까지 빈자리로 남았다. 연기의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즈음 낚싯대를 걷고 짐을 챙겼다. 다른 포인트를 찾아갔다. 몇 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벼랑은 가슴을 졸아들게 했다. 어릴 때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는데 저 정도의 높이에서 다이빙도 할 것 같았는데 30대의 어른이 겁을 먹다니 벼랑 아래 갯바위에 바짝 붙어 낚싯대를 다시 펼쳤다. 역시 포인트가 중요했다. 찌가 금세 흔들렸다. 제법 묵직한 손맛을 느꼈다. 리를 감았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낚싯대가 활처럼 휘었다. 실랑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온몸에 땀이 났다. 긴장됐다. 놈일 가능성이 컸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놈은 미끼를 물고 서식처로 들어간다고 했다. 온 신경을 손바닥에 집중했다. 줄을 슬쩍 감으며 낚싯대를 잡아당겼다. 순순히 따라왔다. 놈이 체념한 걸까? 아니, 그렇게 쉬운 놈일 리 없는데. 줄이 팽배해지면서
낚싯대가 부러질 것처럼 휘어졌다. 릴을 풀어주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내 비늘에 한 번 걸린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넌 내 손 안에 있어. 그래, 내 멋대로 놀면서 지랄 댄스라도 쳐봐라. 지쳐서 헐떡거리면 내가 멋지게 끌어내마. 나는 그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 끌어당기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동안 맞바람이 스쳐 지나갔는지 괭이갈매기가 갯바위를 선회했는지 알 바 아니었다. 나는 오로지 낚싯줄을 통해 느껴지는 놈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느다란 낚싯줄을 통해서 신경전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갯바위 위에서 악착같이 딛고 있던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내 왼팔이 감각을 잃고 경직된 지는 그것보다 훨씬 먼저였다. 이젠 젖먹던 힘뿐만 아니라 배내적 힘이라도 끌어올려야 할 판이었다.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에 기름을 붓고 또 부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만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무용담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쾌거를 기억했다. 참자! 참자! 견디자! 나도 모르게 외쳤다. 나는 흥분했고 미쳐 있었다. 이성적으로 놈과 겨룬다고 결심했던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온몸의 실핏줄 하나까지 팽팽하게 놈을 향해 솟구져 갔다. 놈이 나의 기백에 굴복한 걸까? 낚싯줄이 잠시 느슨해졌다. 느슨해진 만큼 재빨리 감았다. 다시 팽팽해졌다.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는 순간 눈앞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찰나적으로 놈이 수면 위로 솟구쳤던 모양이다. 나는 내심 쾌지를 불렀다. 놈은 수면이 가까워지면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놈의 모습을 코빼기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시퍼런 바닷물 속에서 검은 소나기가 치솟아서 내 멱살이라도 잡아 끌어당기려다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줄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살짝 퉁기기만 해도 검은고나 가야금 소리라도 날 터였다. 릴을 재빨리 풀었다. 작전상 후때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릴이 풀리는 속도보다 놈이 당기는 힘이 더 셌다. 나도 모르게 바다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어느새 발목이 잠겼다. 릴을 더욱 빨리 풀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무릎이 물속으로 빠졌다. 이러다가 심해로 끌려갈지도 모르겠다. 낚싯대를 실수로 놓치지 않기 위해 오른쪽 팔목에 헝겊끈으로 묶어두었다. 그 팔목 아래가 핏기를 잃어 창백해졌다. 이젠 릴을 풀어주기보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앙버텨야 했다. 사실 이쯤 되면 낚싯대를 포기하거나 줄을 끊는 게 상책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공중부양 느낌을 받았다. 바닷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었다. 내가 놈을 낚은 것이 아니라 놈이 나를 낚은 꼴이었다. 갯바위에서 벗어난 나는 힘을 잃고 바다 가운데로 딸려가기 시작했다. 낚싯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망망한 바다 위를 떠도는 부표였다. 다행히도 구명조끼 덕분에 위험은 모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도 배도 없는 상황이었다. 12살이었던 그날 나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잠수할 수 있었다. 이젠 위험에 처해도 구해줄 아버지가 없었다. 119로 SOS를 보낼 핸드폰도 텐트 안에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에 신에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도 없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다. 몸이 물 밖으로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하듯 물속에 빠진 내가 그런 꼴로 변했다. 온몸에 힘을 뺀 채 물살에 몸을 맡겼다.
바다에 둥둥 뜬 채 속절없이 끌려갈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도 낚싯대는 움켜쥐고 있었다. 바닷물이 예상보다 차갑다는 것을 그때야 느꼈다. 차가움보다 패배의 아픔을 진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신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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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끼 여신을 외쳐 불렀다.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단어였을 테다. 신기하게도 힘이 다시 솟구쳤다. 쓸데없는 행위라는 것을 판단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다. 두 발을 바닷물 속에 박듯하고 낚싯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줄이 다시금 팽팽해졌다. 물결이 주는 착시 현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다. 그럴 즈음 눈밖에서 벼랑간 파도가 일었다. 두툼한 주둥이, 청록색 눈, 무지개가 번쩍이는 비늘. 그놈이 모습을 잠시 드러내더니 사라졌다. 환영이었을까? 놈이 안 버티는 나에게 모멸의 눈빛이라도 쏘아주고 싶어서 떠올랐던 걸까? 팽팽했던 줄이 거짓말처럼 느슨해졌다. 살았다. 낚시대를 놓거나 줄을 끊지 않고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갯바위를 향해 헤엄쳤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헤엄쳤다. 살고 싶다는 일념이었다. 딱딱한 물체와 부딪혔을 때 눈을 떴다. 따개비가 손을 찔렀다. 붉은 피가 따개비를 적셨다. 갯바위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등 쪽에서 온기가 올라왔다. 햇볕에 알맞게 달구어진 바위였다. 바위가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바위가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았고 아버지와 등을 맞대고 누운 기분이 들었다. 언제 밤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 하루 속에는 까치 놀 물드는 저녁 시간대가 빠져 있었고 교교한 달빛으로 도배된 밤의 시간대가 펼쳐지는 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대 속에 놈과 나의 사투가 따리를 대신 들고 있었다. 나는 낚싯대가 그때까지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흠칫 놀랐다. 서둘러 리를 감았다. 내가 오랫동안 벼렀던 미늘이 보고 싶었다. 놈의 살맛을 보았던 바로 그 미늘을. 낚싯줄이 힘없이 딸려왔다. 패배한 장수의 늘어진 어깨축지처럼 흐물거렸다. 그런데 그 낚싯줄보다 내 마음은 훨씬 비참했다. 나는 팽팽한 손맛과 물 위에서 꼬리치고 몸을 비틀어대며 발아갈 놈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갯바위에 찾아왔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비참함도 컸다. 낚싯줄이 거의 감길 무렵 낚싯바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벌어진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달빛을 받아 새하얀 뱃살을 뿌리는 낚싯바늘과 그 끄트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나의 미늘. 그 미늘에 놈이 찢긴 주둥이살 일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전리품을 매단 미늘은 늠름했다. 달빛도 슬펐고 텐트도 후줄근했다. 달빛을 품은 바다도 서러워 보였다. 오로지 나의 미늘만 당당했고 당장이라도 바닷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놈을 나가올 기세였다. 나의 미늘은 오색영롱한 기운을 띠고 찬란히 빛났다. 미끼로 가져온 장어가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낚싯대를 바다로 다시 던지지 않았다. 밤바다는 차가웠다. 뜨거운 물을 마시자 차갑게 식었던 몸이 따뜻해졌다. 나를 두고 가면서 날렸던 연기의 주먹 감자가 생각났다. 아버지의 얼굴과 겹쳤다. 그 언제던가. 아버지와 내가 이 갯바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좁은 텐트 안에서 나란히 누워 밤하늘의 별을 헤아렸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다. 밤바다의 정막이 좋았다. 밀려온 물결이 갯바위에 달라붙어 바다 이야기를 자분자분 속살거렸다. 수록수록 내려앉은 달빛이 바다를 음반으로 만들었다.
옆구리를 맞대고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기분은 곧 믿음이었다. 언젠가는 도톰을 잡고 신지키 여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음반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실루엣만 느껴지는 건너편 신지키 여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신지키 여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잠들었다. 낚시에 나서기 전 아버지를 보러 갔다. 공원 묘지 잔디 아래 누운 아버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제비꽃에 앉아 있었다. 나비의 나불거리는 날갯짓에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당신의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그 갯바위에 재를 뿌려주면 좋겠구나. 생전에 원했던 것과 달리 공원 묘지에 안장하고 말았다. 차갑고 두터운 대지 속에는 달빛도 별빛도 파도 소리도 없을 게 뻔했다. 얼마나 갑갑할까. 이번에 돌아가면 화장하여 신지키 여 근방에 뿌려야겠다. 밤바다에 윤술이 일렁거렸다. 낮바다의 해무가 평범한 몽환이라면 밤바다의 윤술은 비가 머린 몽환이었다. 신지키 여를 향해 뛰어들고 싶었다. 바다를 향해 걸음을 서서히 옮겼다. 내 의지라기보다 무의식적인 걸음이었다. 도랑거리는 해저음이 온몸으로 달라붙었다. 물결이 내 발등에서 찰랑거렸다. 비릿하고 촉촉한 맞바람을 타고 멀리 서 있는 등대불빛이 다가왔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신지키 여신의 이야기들이 그 불빛 속에 녹아 있었다. 성찬이 아재가 신지키 여 쪽에서 보았다는 것이 정녕 그녀였을까 헛것이었을까.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럴 즈음 신지키 여 쪽의 윤술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무슨 조화일까. 우뚝 멈췄다. 신지키 여 쪽의 물고비가 솟구치면서 순백의 빗줄기 한 가닥이 뻗쳤다. 감미로운 음악이 윤술 위로 뿌려지며 노미 등에 올랐던 신지키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흔드는 손에서 오색 영롱한 빛이 쏟아지더니 신지키 여 위에 아담한 달무지기가 드리워졌다. 내 마음이 다급해졌다. 신지키를 향해 바닷물로 뛰어들고 싶었다. 그 순간 구름이 달을 가리며 바다가 어스름에 덮어버렸다. 달무지기가 사라졌다. 감미로운 음악도 끊겼다. 노미 등에 올랐던 그녀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바닷물로 뛰어들려던 내 몸이 깃바위처럼 굳어졌다. 철썩, 철썩. 밀려온 파도가 내 무릎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키다가 물고기 비늘이 되어 흩어졌다. 구름이 벗어지며 달빛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지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었다. 조도도 어탕 치고 있지? 꿈깨 임마. 지금이라도 데리러 갈까? 신지키 여신이 나타났어. 헛소리 마. 그리고 말이야. 도tom이 아무한테나 나 잡아가쇼 하면서 미끼를 덥석 물겠냐? 어림없어 임마. 당장 낚싯대 갖고 철수해. 시동 걸어서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아. 넌 잠이나 자. 낚시 더 하겠다는 거야? 아이 똥꼬집하군. 연기가 혀를 차며 뭐라고 계속 시부렁거렸으나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끼통에 절반이나 남은 장어를 바다에 뿌렸다. 연기는 내일 아침 일찍 전복 몇 마리 가져갈 테니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자고 했다. 그런 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버리며 핸드폰을 껐다. 서둘러 낚시 장비를 챙겼다. 하지만 놈이 찢긴 주둥이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낚싯대만큼은 걷어들이지 않았다. 그 낚싯대를 깃바위 틈에 꽂고 깃대와 깃발처럼 세웠다. 미늘의 날카로운 빛이 달빛 아래서 자랑스럽게 빛났다. 나는 온 밤을 지새우는 내내 신지키 여와 나의 미들을 번갈아 바라보곤 했다. 동이 트면서
바다가지 빛을 찾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솟아올랐다. 내일도 오늘처럼 태양은 다시 뜬다. 내 중얼거림이 바다 끝 태양을 향해 달려갔다. 신지기 옆쪽의 바다에 비늘 하나 둥둥 떠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노미 옆구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나는 깃대처럼 서 있는 낚싯대와 나의 미늘을 응시했다.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그 미늘은 어제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심경숙 작가는 2006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단속사 가는 길로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나비의 문, 단편소설로 소금의 눈물, 헬로우 클럽, 미를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로 봉국검 황로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